출발 새 아침. 출발 새 아침 가족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2009년 7월 해커에 의해 감염이 되었던 좀비 PC 11만 대가 정부 기관 시스템을 공격했던 희대의 사건이 있었죠.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고요. 디도스 특검까지 만들어줄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정보 보호와 해킹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비단 코로나19가 없었다 하더라도 21세기 가장 중요한 화두는 비대면 접촉과 정보 보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편리한 만큼 함부로 취급하면 그렇게 위험을 많이 가져오는 온라인 시대의 정보 보호. 여러분의 정보는 얼마나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로잉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에요.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사항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의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가족 내 2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가족 및 동거인께서는 격리 기간 중에 자가격리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특히 자가격리자께서는요.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해 주시고 손길이 닿는 표면을 매일 소독하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품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활수칙 철저히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의 경우에는요.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외출, 모임 및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아울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기침 등 증세 발현 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꼭 끼워. 조현정 꼭 끼워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예전에 혹시 뭐 꼬꼬댁 꼬꼬꼬 이런 소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다른 나라 가서 들어봤다가 다른 나라요? 이건 누구 핸드폰 벨소리 울린다 이랬는데 진짜 닭이더라고요. 그래요? 어느 나라 가셨어요? 그때 동남아의 필리핀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군요. 저는 시골에 갔을 때 새벽에 막 약간 안개 비슷하게 낀 그런 날인데 이렇게 꼬꼬댁 소리를 많이 내갖고 제가 정말 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딱 아침에 오나 봐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자. 더 우리 이제 아침에 꼬꼬댁하면서 일어나서 열심히 한번 새로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예고대로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훗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7개월짜리 당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제일 지금 조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책임, 국난 극복 이쪽을 강조를 하면서 자신의 출마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꼽은 국가적 당면 위기로는 코로나 확산,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 저출생 고령화, 평화의 불안 이렇게 꼽았고요. 네.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책임 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이렇게 5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으겠다. 네. 좀 협치를 강조하면서 가칭 민생연석회의,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서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이번에 그 대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선 캠프 차렸던 당사인가요? 그 앞에 네. 그쪽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아마도 당대표 당선이 되면 그렇죠. 7개월 동안 한 다음에 대선 체제로 곧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출마 선언의 내용이 사실은 훗날을 생각한 거다. 그래서 총리 시절에 국난 극복위원장이가 했었잖아요. 네네. 그걸 노리고서 지금 계속 국난 극복을 강조한.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네.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뭐 시대 정신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지적도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만 네. 또 본인이 그게 이제
뭐 취약점이라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국난 극복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의 강점은 이쪽이다. 좀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꼭 뭐 뚜렷한 세대를 반영한다거나 뭐 이념 정신을 반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는 또 부합할 그럴 수 수 있지 있죠. 않을까. 이렇게도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위기관령 리더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편에선 듣는 것 같습니다. 국난 극복을 키워드로 어제 강조했던 당대표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날 그 여러 가지 현안 질문이 많이 쏟아졌던 네네.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요즘에 뭐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갈등을 두고는 장관의 합법적 지시는 검찰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과 같은 불편함은 해소돼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얘기도 나왔는데요. 불로소득은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 실수요자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공급 확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네. 뭐 그 밖에도 차별금지법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좀 전반적으로 말을 아끼고 뭐 어떻게 보면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차기 대선 주자들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기 때문에 대선 시기가 그만큼 또 전당대회 8월로 이렇게 빨라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만큼 이낙연 의원에게는 이번 전당대회가 1차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네, 원래는 우원식, 홍영표, 뭐 송영길 이분들도 당대표 출마 네. 선언을 하려고 했다가 다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의원과 이제 정말 1대1로 당 대표자를 놓고 다투는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대책을 또 콕 집어서 얘기를 했네요. 네. 요즘에 또 민심이 심상치 않아서.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김부겸 전 의원은 광주로 갔다면서요? 네. 김부겸 전 의원도 책임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임 책무가 이낙연 의원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대권 불출마를 했으니 끝까지 나는 당대표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들이 주신 중대한 책무를 제가 중간에 관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네. 것이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렇게 말이 딱 의미가 있네요. 제가 중간에 관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당원들이 준 중대한 책무 아니겠느냐. 근데 중간에 그만둘 사람한테 표를 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영남권 출신으로서 광주, 호남 이런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낙연 의원도 역시 호남 쪽에 이제 기반이 있으니까 영남 쪽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자칫 너무 지역론으로 갈까봐 번질까봐 좀 더 조심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낙연 출마 선언하고 나니까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잔뜩 모이고 있다는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동산 민심 심상치 않아요. 맨날 세금만 걷느냐. 도대체가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국가를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깜짝 놀라서 당내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21대 총선 전에 후보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실거주용 1주택만 남기고 보유주택 다 팔아라. 네. 서약서를 작성했었는데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에 실거주의 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어기면 징계 조치를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총선 끝나고 2년이란 시간이 안 됐지만 여론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시기를 좀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 21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주택자라고 하고 그중에 뭐 네. 12명인가 또 규제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다는 건데 박병석 의장도 5년 사이에 뭐 20여 덕이 올랐다면서요? 이 다주택자로서. 일단 뭐 갖고 있으면 일단 뭐 몇 년 사이에는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지 참네요. 뭐 집은 정말 사실은 날 같거든요. 그죠? 맞아요.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근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 세다는 거. 이건 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택 보유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의 8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초고강도 과세 방안을 지금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예, 정부가 부동산 증세 3법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미 예고했던 대로 종부세 인상 들어가고요. 취득세 인상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한 뒤에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는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추가세금을 높게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그 보유 1년 미만일 때 시세 차익 80%까지 낸다. 이 부분은 지금 좀 부동산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게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그렇죠. 예, 다주택자 그 증여로 몰리게 될 수 있고 팔지 않겠다 이럴 바에는 내가 팔지 않고 증여로 그렇죠. 몰리고 그러면 팔아봤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지 말라 그러면은 집을 팔 수 있게끔 뭔가 혜택을 네, 줘야 네. 되는데 이건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가잖아요. 팔고 싶은 사람한테 이제는 좀 손 떼야겠다. 네. 할 수 있는 사람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그렇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매물이 줄어들고 그럼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은 또 오르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6.17 대책 이후에 전세값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실감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감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기존의 전세를 잘 살고 계시던 분들도요. 좀 있으면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실제로 저도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쪽에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나왔던 매물들을 다 접어가세요. 네. 취소하고 가져가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뭐 지금 팔면 안 된다, 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심리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전세는 뭐 들어가서 살라는 둥 말라는 둥 말들이 많고 아유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임대차 보호 3법 뭐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지금 위헌 소지 논란이 좀 나왔던 게 바로 기존 임대사업자들을 원래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임대사업 등록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아예 혜택을 또 폐지하는데 소급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했던 거를 또 어기면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일단 그래서 네. 민주당이 전혀 소급 적용할 일은 없다라고 네. 못 받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난리가 났던 게 말씀하신 대로 뭐 2년 반 전만 해도 정부가 장려를 했었고. 네, 뭐 그거 하면 혜택을 많이 주네 어쩌나. 왜냐하면은 그때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지금 우리 국민 40%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세제 금융 혜택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양성화시키겠다는 맞아요. 의도로 장려를 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그때 등록했던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났었고 민주당이 다시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소급 적용하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이 돼요. 공익을 아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을 얘기하는 의원실에서는 이 얘기하더라고요. 부진정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뭐 위헌 소지가 없다. 근데 부진정 소급 입법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과거에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ING 상태인 그런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임대차 관련해서 뭐 그게 왜 부진정 소급 입법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누가 정부 말을 듣겠습니까? 어쨌든 좀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마지막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21년 만에 성편견 뛰어넘는 포순이 소식입니다. 포순이요. 아이고. 예, 포순이 아시죠? 네. 경찰 포도리 포순이 캐릭터인데 포순이가 21년 만에 치마 대신 바지로 갈아입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보면은 눈이 마스카라한 것처럼 되게 또렷하거든요. 요 속눈썹을 없앱니다. 속눈썹이 너무 길고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치 성별 고정관념, 그렇죠. 성차별적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경찰청이 이걸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겠다라는 의미로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겨서 길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포순이 외모 변신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포순이 스스로는. 좀 귀찮은 건 덜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여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치마 입히고 그러면은 좀 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꽃기호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걸 두고 최후 통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혼자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 이런 말 했겠느냐 청와대하고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요. 자, 여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정말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뭐 배후설이 있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연결해서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견호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최근 얘기되고 있는 이 검찰과 법무부의 네. 갈등, 검찰 내부 움직임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번 사안이 윤석열 총장이 처음부터 본인도 이게 본인에 관한 어떤 의심이 있을 걸 알면서 네, 대검 부장회의에 회부했다가 네, 그거를 중단시키고 종결시키지 않은 채로 다시 이제 전문서 자문단에 넘겼던 그런 절차 때문에 사실 촉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조금이라도 국민이 보시기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어느 쪽의 국민이든 간에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없애도록 하는 것이 수사를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자세인 것 같고 네, 장관께서는 그 점을 지적하셔서 어쨌든 그런 의심이 없도록 수사가 마무리되기를 원하시는 그쪽 취지를 지휘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그리고 또 우리 검사들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이 검찰청이 그 절대 독립적인 기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도 네,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됐기 때문에 불거지지 않은 것이지. 그렇죠. 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거나 검찰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거나 관련된 것은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 소관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지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께서 지휘를 하면서 제가 이 수사 유죄냐 무죄냐 기소해야 말해야 되냐 그것까지 지휘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수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것이 좀 의문이 있다 하면은 지휘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거든요. 그것은.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이 수사 지휘 방식이나 뭐 수사에 관여하는 방식이 네. 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의문을 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도 분명히 그 문서로 지시를 했거든요. 지휘를. 네. 본인도 오해 소지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검 부장회에 맡겨서 거기에 따르겠다. 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분명히 지휘를 했어요. 지난 6월 4일 날 서면으로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하면서 네. 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검 부장회의는 그 임의 조직이 아니라 나름대로 훈령에 따라서 그렇죠. 네. 협의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난 거에 따라서 일단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보류시켜놓고 또 새로운 것을 또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검사장 회의를 지난 주말에 네네네. 굳이 회의를 이제 하면서 특히 본인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검사장은 참석하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가 이제 대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을 언론에 계속해서 흘리는 방식으로 네네. 뭔가 좀 분위기를 한번 좀 떠보는 그런 행동이 좀 있었다. 이거 좀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검장회의나 검사장회의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검찰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집을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미 회의 기구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것을 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 이것은 기존의 여러 가지 협의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그 경과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검사장 회의가 도대체가 어떠한 근거에서 소집이 된 건지 또 그 회의 결과를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거기서 나온 의견에 우리가 별로 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쪽일까요?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이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네.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님은 근거도 없고 뭐 아무 그게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 결과를 자꾸 보도하게 합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의의 단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단위가 지금 이제 이런저런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네.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모임, 단체, 집단의 어떤 의사를 통해서
그것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검사장이나 또 고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뜻과 좀 가치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한 것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들을 모아서 의견을 청취하는 건 가능해요. 네.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뭐 가끔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윤 총장을 비롯한 이 검사분들은 검찰의 또 고위 간부들은 법무부 장관이 너무 심하다. 왜 모든 것을 이렇게 한 흡들까지 다 간섭하고 무례하게 너무 모욕적으로 지휘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과장급 간부들인가요? 이분들도 모여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이런 지휘 이런 것들이 매우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거든요.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검찰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법무부의 지휘를 안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건데 네. 그동안은 내부적으로 조율됐었는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검사 네.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수시로 조율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검사 출신 장관이 아니고 그 법무부의 비검찰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표면에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청도 어쨌든 법무부의 산하기관이고요. 그렇죠. 검찰 사무에 관한 것은 최종적으로 장관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 진행되는 것이 국민의 어떤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네. 의혹이 없도록 만드는 건 장관의 최종적인 책임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건 아닌데요. 윤석열 총장에 관한 건 아니라고 이제 전제할 수밖에 없이 말씀드리는데요. 네. 총장의 지휘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지휘할 사람은 장관입니다. 네네. 그건 분명한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이 사안의 핵심은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거 싫어하는데 총관의 최측근이라는 말 자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어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네. 이상하게 감싸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장관으로서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장관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지금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지휘까지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왜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을까요? 뭐 조만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총장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윤 총장은 지금 어제 뭐 추미애 장관 좌고우면 하지 말아라, 지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명확하게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베스트는 뭐가 될까요? 어쨌든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는 자리이고요. 네. 장관의 지휘를 따르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따르는 방향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얼마 전에 박상기 전 법무장관도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의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윤대진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죠. 윤대진 부원장도 같은 의견을 냈다는 얘기가 또 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아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아마 그런 일이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 개진이요? 왜요? 어쨌든 본인들의 입장에서 네. 검찰 전체의 같은 검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그런 쪽이라는 의견을 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이렇게 낼 수 있는 건가요?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이 이제 복잡하게 사실 윤 총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에 매우 여러분들이 이 윤 총장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이건 청와대가 뒤에 배후에 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대표님의 말씀은 좀 지나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이 기본적인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원칙에 따라서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총재의 거취를 저희들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네. 총장의 현재 지위가 상당 부분 수긍을 못 받는 쪽이 그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그런 쪽을 좀 절제를 해서 검찰권 행사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더 넘어가서 뭐 총장의 거취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안의 본질을 딴 데로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의심 없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디를 바꾸는 겁니까? 그러면 주호영 대표 이런 말은? 주호영 대표님은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쟁점화 시키고 있는 거다. 네. 그런데 사실 지난주 초였나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잘한다 못한다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느끼는 것 혹은 여권에서 느끼는 것하고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게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어느 쪽의 국민이든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검찰권 행사가 그렇게 논란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구태여 그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일부러? 사건은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네. 지금 어떤 진행 과정에서 보면 네. 본인이 어떤 것을 피해가다 보니까 네.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뭐 찬반이 나눠지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해서 가라 이런 취지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희들이 아닙니다. 절차를 네. 의심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 의원님도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사실 지금 윤 총장의 행보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의 행보는 정치적입니까?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정파적인 거라고 보기보다는 네. 검찰 전체의 조직을 대변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 측면이 있는 거죠. 검찰 조직을 위한 정치적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을 위해서 네. 그것을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 하면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을 위해서 네.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행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감찰이라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할까요?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법무부에도 감찰관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거는 검찰청법이나 검사징계법이나 여기에 따라서 규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 아니면 안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간다 안 간다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자, 이제 이거에 여쭙겠습니다. 이건 좀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야당, 통합당,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단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공수처법이 생겼습니다. 생긴 이상은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 사실 국회든 정부 조직이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도 지금은 국회에서 형성된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다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볼 때는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해놨기 때문에 헌법소원 때까지 그것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일단 국회라는 제도,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진다는 그 절차, 그런 것을 좀 국회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게을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송 의원님은 지금 당내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네. 여당 몫의 추천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윤곽이 나왔습니까? 공수처당 어떤 인물을 지금 염두에 두시나요?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인물로 드러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여러 분을 추천을 받아서 네. 이렇게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논란이 사실 여야가 이제 나누고 국민들께 나눠서 의견이 있는 만큼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분들을 추천위원부터 선정을 하고, 네. 그런 추천을 통해서 정말 공정성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의지도 있는 분을 공수처장으로
한번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정말 훌륭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딱 안 떠오르니까 어느 분이 그런 분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자, 마지막 네.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이제 이낙연 의원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또 내일은 네. 또 김부겸 의원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낙연 의원이 7개월짜리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죠. 있습니다. 네. 있는데. 또 네. 전당대회를 거쳐봐서 네. 거기서 어떤 당원들의 뜻이 표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표현 안 하실까요?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아니는 것 같다. 네네네. 저는 좀 아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노영희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마치면서요. 잠시 후 2부에서 뵐 거긴 한데 그 중간에 청취율 조사 안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전화 받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2주 정도 더 남았으니까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노영희 출발새 아침을 꼭 듣습니다. 이런 대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청취율 조사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청취 인증샷을 사진 첨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중에서 몇 번 뽑아가지고 혜택을 드립니다. 주파수 94.5 라디오 사진도 좋고요. 앱 캡처샷도 좋고요. 어제 보니까는 달리는 차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인증샷도 괜찮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커피 S사에서 주는 커피 기프티콘 2장씩 보내드리고요. 또 이외에도 저희가 별도의 그런 이벤트를 또 지금 생각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2부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대책을 강력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부동산 대책이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습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요. 학습을 잘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이 잘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 혹은 이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 본부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력히 얘기를 하더군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징벌적 증세인 종부세를 또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집값 안정화 효과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을 겁니다. 네. 왜 전혀 없냐면, 개인들에게 종부세를, 네. 부과하는 거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네. 종부세를 개인들은 법인이나 그 재벌 대기업이 가진 몇 조짜리 빌딩이나 이런 것보다 세율이 4배 정도 더 냈습니다. 네네. 세금을. 네. 그리고 주택을 갖더라도 개인이 주택을 가지면 3% 이상 그 종부세를 냈지만 네. 법인 이름으로 이 주택을 사가지고 네. 그것도 뭐 10채, 100채, 5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한 푼도 안 걷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 놓고 지금 또 법을 개정해서 네. 개인들한테만 네. 법인과 그다음에 임대업자 그 집을 수백 채씩 가진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다. 15년 동안 80조 정도 종부세를 덜 낸 법인한테 세금을 더 걷어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라고 안 하고 네. 15년 동안 계속 세금을 더 내던 사람들에게
집값까지 올려놓고 정부가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 또 세율까지 올린다고 하는 거는 네. 반발만 일으켜서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네. 야당하고 공방만 하다가 끝나겠다. 이런 대안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원동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사실은 작년에 예. 종부세 관련해서 그 공시지가를 올려버렸어요. 상당히 많이. 그러고 나니까 공시지가를 너무 작게 올렸습니다. 땅값 지금 아파트 값이 네.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동안 50%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공시가격, 공시지가는 네. 3년 동안 20%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러면 실제 10억짜리가 15억이 됐는데 네. 공시지가는 3억에서 4억으로 해버리면 그게 뭘 올린 겁니까? 네. 덜 올린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그 작년 한 20억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공시지가를 보통 한 9억에서 10억 좀 넘게 계산을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 이전에 비해서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졌기 때문에 종부세가 사실은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내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액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냈는데 예.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아파트 가진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올리고 또 세율도 올리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네. 반발만 일으키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1조 원짜리 5천억짜리 이런 그 거대한 부동산에다가 네네. 그런 데는 세금을 개인의 30%밖에 세율이 낮은데 그렇군요. 네. 그 형평성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네. 반발만 생깁니다. 근데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단기 주택 매매에 대해서 징벌적 양도세율을 매기겠다. 그래서 뭐 1년 안에 그건 또 더 한심한 대책입니다. 네네. 누가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네. 1년 안에 팔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주식도 아니고 참. 그게 있지도 않을 대책 사례에다가 뭐 징벌 아니라 네. 그런 그게 무슨 강한 겁니까?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주택을 네. 주택 임대업자는 100채, 200채를 샀다가 네. 집을 8년 후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집값이 뛰고 있는 건데 집값이 뛰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그거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네.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아픈 데는 저쪽인데 네. 처방은 엉뚱한 데다 갖다 하면 누가 집을 사서 1년 안에 파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에 남의 다리 긁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네. 어디 다른 나라 부동산 실태를 보고 처방을 하는 것 같은 대책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이게 3년 내내 이런 현상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3년 동안 20번 넘는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부수적인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기 주택 매매에 대해서 양도세를 너무 높인다고 하니까 아니 집을 팔려고 보유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양도세를 높여버리면 누가 어떻게 집을 팔겠느냐. 더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전세입자들이 물량을 확보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초에 집값을 자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50%가 올랐으니까 50%를 낮춰야 취임 이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값은 더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내대표가 지금 내놓는 대책은 네. 시장에 하나도 먹히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3년 동안 이 부동산 정책을 했던 국토부 장관은 네. 그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그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맞아요. 예.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6월 17일 날 대책을 놔놨는데 네. 한 달도 안 돼서 네. 지금 집값이 더 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그런지 내놓는 처방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처방도 그렇습니다. 전문 의사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정한 다음에 언론에 흘려야지. 네. 김태년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이 나오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이런 방송을 듣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잘 들으시겠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예. 이 정책실장을 맡고 계신 김수현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이 너무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좀 교체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이런 네, 사람은 김상조, 주머니 속에 예. 정책이 잔뜩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꺼내서 뭐 쓰겠다고 했는데 네. 그 꺼내서 쓰는 정책들이 하나도 약효가 없는 약만 갖다 쓰니까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네. 머리가 아픈데 설사약을 먹이면 그 머리가 낫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은 지금 집값 오르는 이유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든지 또 그런 잘못된 정책만 내놓은 장관을 대통령께서는 또 불러다가 그 사람 보고 정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번 대책이 또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못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집을 못 사게끔 만드는 그런 대책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출 규제 적용에 대해서 한번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하고 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좀 뭔가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이게 먹힐까요? 아니죠. 지금 안 집값이 먹혀요? 오르는 이유는 무슨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네. 갑자기 어디서 큰 돈이 생겨가지고 집 살라고 쫓아다니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집값이 너무 다 오르니까 대통령이나 정부 말을 믿고 그 집을 안 샀더니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네네.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돈을 빌려서라도 좀 집을 사볼까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네. 집값을 우선 안정시키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누가 돈을 빌려줘도 집을 사러 다니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선 집값이 떨어지게 하고 안정되게 해야 그래야 이 수요가 줄고 네. 그때는 아무도 집을 살라고 하지 않고 또 집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내놓을 겁니다. 네. 이 정부는 지금 무엇이 잘못됐냐면 개인들에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 쓰기 때문에 네.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파트를 공급하는 분양업자나 주택업자가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받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든지 분양 원가를 공개시킨다든지 분양가에 과도한 이득을 남기는 거를 통제한다든지 네. 이런 걸 안 하고 왜 개인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하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었습니다. 네, 7663 쓰시는 애청자분 서울 501번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운행을 하는데요. 7시부터 9시까지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우리 0635 쓰시는 분 택시기사입니다. 인증샷 올려요. 또 73333님 노노노노노노 아침 첫 거래처 가면서 인증샷 날립니다. 오늘 거래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청취율 조사 이벤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청취 인증샷을 사진 첨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2매 보내드리고요. 또 하나 깜짝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숨겨진 히든 이벤트 여러분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 들으시면서 청취율 조사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